올해 1분기 개인들이 비트코인 6만 개를 팔았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았느냐? 이 기관들이 같은 기간에 6만 9천 개를 매수했어요. 개인이 던진 것보다 더 많이 매수를 한 건데, 그리고 바로 며칠 전 2023년에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오르기 직전에 나왔던 그 신호가 지금 다시 포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대부분의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이 데이터 3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보고 나면은 지금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쯤 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작년 10월 당시 비트가 12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쭉 빠졌습니다. 지금 7만 달러대 초반이에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상황인데, 이 정도면 오래 들고 있던 분들도 지칠만 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지쳐서 매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1분기 6만 2천 개라는 매도로 이 숫자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뭐냐? 개인들이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돈이 많은 쪽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마이클 셀러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스트래티지인데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엄청나게 사모으는 곳이에요. 이 회사가 올해 1분기에 약 9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게 이 회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분기 매수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도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개인들은 매도하고 기관들은 매수한다. 이 구도가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라는 게 있는데요. ETF가 뭐냐? 주식 매수하듯이 증권계좌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코인 거래소에 가입 안 해도 되고요. 지갑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식처럼 매수하시면 되는 건데, 이 ETF가 2024년 1월 미국에서 처음 승인됐었고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53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어요. 하나로 약 78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 금 ETF가 비슷한 금액들 모으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2년 만에 해냈습니다. 기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이상하죠. 아니, 가격은 고점에서 46% 빠졌는데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기관들은 매수하고 ETF도 돈이 몰리고 세일러 회사는 역대급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를까요? 아직까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주인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코인을 여유 있는 기관들이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구간을 시장에서는 물갈이, 손바뀜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이런 물갈이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큰 움직임들이 나와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갈이가 지금 어느 단계쯤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데이터가 나와요. 4월 11일 네덜란드 출신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미카엘 반데 포페가 상당히 재밌는 차트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COT 데이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선물 시장에서 누가 얼마나 사고 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인 CFTC에서 매주 발표하는 거라 가지고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데이터에서 뭐가 보였느냐? 투기 세력, 그러니까 방향성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순매수 포지션으로 잡고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오를 쪽에다가 돈을 걸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상업적인 참가자들, 이쪽은 보통 리스크를 줄이려는 대형 기관들인데요. 이들은 오히려 순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정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구도가 있는데, 이 반대포페가 지적한 거는 이 구도가 2023년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의 시점과 거의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패턴이 미래를 보장한다? 이럴 순 없어요. 근데 같은 조건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포페 측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이번 달 안에 8만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7만 2천 달러 지지선이 유지가 되주면은 4월 안에 8만 달러를 넘길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게 이번 분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7만 달러대 초반이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말을 해주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데이터가 있죠. 이 세 번째 데이터, 비트코인의 공급 분포를 보면은 7만 2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에 있는 비트코인이 전체 유통량의 약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가격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보통 특정 가격대에 매물이 많으면 거기서 가격이 막혀버리죠.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지금 텅 비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7만 2천 달러 저항 뚫고 상승이 시작한다. 그럼 8만 달러까지 막아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지금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지난 2023년 급등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요. 위쪽의 매물이 텅 비어 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반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분석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10X 리서치의 마르쿠스 틸렌이라는 분석가도요. 기술적인 지표랑 ETF 자금 흐름을 근거로서 비트코인 88,000달러까지의 반등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만 보면 당장이라도 크게 오를 것 같죠. 근데 지금 시장에는 물론 변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 ETF에서 하루 만에 5억 4,500만 달러가 빠져나간 적이 있었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하루아침에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2차 협상을 한다느니 그러고 있지만 미국은 한편으로는 항공모함과 여러 가지 해군 전력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적인 리스크가 커진다. 그럼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요. 이 비트코인의 MVR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시장 가격이 사람들이 실제로 매수한 평균 가격 대비했을 때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 수치가 1.8입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고점 찍었을 때 이 수치가 보통 3.5에서 4.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1.8이라는 거는 과열 구간과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는 뜻이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거품이 끼려면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수치가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다라는 건요. 미국 쪽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미국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승장의 초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전망은 이렇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7만 달러대 초반에서 며칠 더 횡보하다가 7만 3천, 7만 5천 달러 저항을 거래량과 함께 뚫는 순간 이때가 오면 위쪽에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8만 달러대까지 비교적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딱 두 가지예요. 7만 2천 달러 밑으로 다시 빠지지 않는 거, 그리고 지정학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유지만 되지면요. 이번 달 안에 8만 달러 도달은 충분히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아예 근거 없는 희망도 아니라는 사실.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팔고 있고 또 기관이 받고 있는 물갈이 국면인데다가 2023년 폭등 전야랑 똑같은 신호가 다시 나왔고요. 위쪽에 매물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8만 달러를 넘기게 된다면 이 반대포페가 말한 것처럼 알트코인들 비트보다 2배에서 3배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코인 투자를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시면은 그 당시에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재미있었다. 이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간단한, 단순하게 그냥 상승하면은 매도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상승하면 더 가겠지. 언제 팔아야지. 이런 생각들. 이게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모든 타점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들이 있죠. 매도 타점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들은 단기 종합방 그리고 리플 전용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이 매수할 때 이미 목표가를 정해놓고 이 목표가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물론 매수와 동시에 이 목표가를 잡는 가격에 있어서 현실적인 거래량,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인지 차트랑 트럼프 그리고 이란 전쟁 같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요. 가장 좋은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 가격을 찾고 매수와 동시에 이렇게 목표가를 걸어놓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올라도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단 목표 타점을 찾기 위한 공부는 당연한 겁니다. 이 팔고 싶은 가격과 팔아야 될 가격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목표 타점에 대해서 찾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먼트에서 방금 전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 2년 동안 딱 3번밖에 안 나온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2번은요. 2번 다 XRP의 큰 폭의 반등 상승세로 이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전 2번과는 전혀 다른 외부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됐죠. 이게 뭔지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XRP가 작년 7월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역대 최고가를 찍었었죠.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2,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계산해보면 고점 4,900원 대비했을 때 65% 빠진 상황인데 9개월 동안 쭉 내리막이었던 겁니다. SEC 소송도 끝났고 ETF도 승인됐고 상품 분류까지 전부 받았는데 오히려 가격은 어떻게 됐죠? 이 반토막 이상 나버렸죠.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요. 리플 끝났다, 리또 속이다, 더 하락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글들이 긍정적인 글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바로 이 분위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줍니다. 센티멘트라는 곳이 있죠. 이 플랫폼은 트위터, 레딧,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코인에 대한 댓글과 게시물을 수집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부정적으로 말하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숫자로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티멘트가 이번에 뭐라고 했느냐? 리플 XRP에 대한 공포랑 불안심리, 흔히 퍼드라고 하죠. 이게 지난 2년 동안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발표했어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인 건데 이 개인분들께서 XRP를 대놓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그냥 나쁜 뉴스처럼 들립니다. 공포가 높다는데 그게 왜 좋은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센티멘트가 직접 과거 사례를 짚어줬었는데 이 수준의 공포 심리가 나왔던 게 이전에 딱 두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2025년 2월이었고요. 두 번째는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2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당시 긍정적인 댓글 대비 부정적인 댓글 비율이 거의 1대1이었습니다. 0.96대 1이었으니까 부정이 살짝 더 많았던 거죠. 10월달에도 비슷했었고요.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다 그 직후에 눈에 띄는 가격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2월달 이후의 반등은 센티멘트 스스로 영어로 빅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트의 분석은 이겁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대중의 기대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 모두가 비관적일 때 오히려 반등 확률이 올라간다. 이건 센티멘트만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 학술적으로도 검증된 패턴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습니다. 2025년 이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팀이 암호화폐 관련된 트윗과 레딧 댓글 수만 건을 인공지능 모델로 분석을 했더니 소셜 감성 데이터가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70%에서 최대 91%까지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거나 기대하는지를 측정을 했을 때 그게 실제 가격 변동의 선행 지표로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서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센티멘트 기준 2년 동안 세 번째 공포 극단치가 찍혔고 이전 두 번 둘 다 반등으로 이어졌었고요. 이런 류의 감성 분석은 학술적으로도 높은 예측력이 확인된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었으면 저도 이번 영상 안 만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공포가 높으면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는 리플 홀더분들이라면 이미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이 다른 이유가 또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변수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그동안 이 법안을 맡고 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 법안이 두 번 무산됐었는데요. 두 번 다 코인베이스 측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었었고 그런 사람이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건데 같은 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 상원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촉구서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SEC랑 CFTC 모두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남겼고 심지어 전직 백악관 크립토 차르였던 데이비드 삭스까지도 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은 3월 26일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앞장서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 무려 하루 만에 대규모 거대 기관들 4곳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조율된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여기서 클래리티 액트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가지고 미국 SEC가 아니라 CFTC라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SEC랑 CFTC가 공동으로 XRP를 상품으로 분류하긴 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그렇게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행정 해석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잡는다. 그럼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클래리티 액트는 이걸 연방법으로 확정하겠다라는 거고 한번 법으로 박아버리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가격이 왜 중요하냐? 지금 대형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 XRP에 본격적으로 돈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법안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행정 해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수십억 달러를 베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법으로 한번 확정이 되어주면은 그 장벽이 사라집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헤드인 제프리 캔드리 측에서는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 ETF에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타이밍을 보시면은 미국 상원이 부활절 후에 끝내고 이번에 복귀했죠. 상원은행위원회는 4월 후반에 이 법안의 마크업, 그러니까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상원의원 버니 모네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남겼는데, 다가오는 5월까지 이 법안이 본회의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중간선거 정치 때문에 올해 안에는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요, 이 베팅 시장인 폴리마켓에서 이 법안의 올해 통과 확률이 72%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또한 이 법안을 맡고 있던 가장 큰 장애물 코인베이스가 돌아섰고요, 미국 재무장관이랑 SEC까지도 동시에 밀어주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전 두 번과 이번이 뭐가 다른지 보이실 겁니다. 지난 2025년 2월 공포 극단치가 나왔을 때 그때는 순수하게 시장 심리만으로 반등했었죠. 법안도 없었고요, 기관의 동시 지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10월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번 세 번째 공포 시그널은 상원의 복귀, 클래리티 액트 마크업이 임박했고요, 코인베이스가 전환됐고요, 재무장관이랑 SEC까지도 동시 지지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같은 주에 겹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무조건 가격 상승한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진다거나 법안이 또다시 무산된다거나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이러면 XRP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현재 데이터만 놓고 보시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이 4월 후반 은행위원회가 마크업을 확정하는 순간 그 소식만으로도 XRP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도 전이에요. 마크업 일정이 잡히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이 진짜 가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이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분석가들은 보수적인 전망으로 마크업 확정된다, 그럼 XRP 기준 2,400원에서 3,200원까지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은 ETF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더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거 두 번의 공포 극단치가 둘 다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선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입법 카탈리스트까지도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폴리마켓 72%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 다수가 이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공개된 정보를 종합된 전망이지 확정된 미래는 아니겠죠. 센티멘트 기준으로 XRP 공포 심리가 2년 동안 세 번째 극단치를 찍었고, 이전 두 번 패턴에서는 둘 다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원 복귀, 클래리티 액트 마크업이라는 역대급 입법 카탈리스트가 같은 타이밍에 겹쳐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다가오는 4월 말, 이 2주 동안이 XRP의 2026년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겠고, 그렇다면 은행위원회가 실제로 마크업을 확정했을 때 XRP 가격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속보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알트코인으로 수익은 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분들, 그래서 예시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대부분 리플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트를 매매하는데 많은 비중을 활용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코인으로 많은 비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 안내드린 내용들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내가 세이프 코인을 이렇게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목표 타점까지도 걸어뒀고 목표 가격까지도 도달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오덜리 코인에 대해서 진입을 하면서 목표가 걸어놓고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비트럼을 진입을 하면서 전부 다 수익 실현, 목표가까지도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욕심보다는 목표가 설정을 통한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고, 또 무리한 매매가 아니라 원칙 매매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XRP를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은 거고, 이에 따른 정보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가 이란한테 시한을 걸었죠. 2주입니다. 2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직접 언급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협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코인 시장에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 하나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부 다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급박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속보가 끊이질 않는데요. 미국이랑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을 했었죠. 이건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인데, 여기서 미국이 이란 쪽에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란은 앞으로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나라 밖으로 내보내라. 세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어라. 이 세 가지를 이란이 들어주게 된다면은 미국 쪽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동결했던 이란 자금 일부를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미국과 이란 2차 대면 회담 추진 중에 있는데요. 미국 관리들이 휴전 만료 전에 이란 측과 두 번째 대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고, 또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미국 부통령 벤스 측 소식입니다. 협상 자체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발표 이후에 지금 협상 기대감에 따라서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강력한 반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걸 이러다가 정말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기름값이 상승하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고, 또 물가 올라가면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못 내리게 되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시장이 돈을 못 풀죠. 그럼 코인을 포함한 투자자산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협상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 협상단 측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20년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을 오히려 역으로 제안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확히 몇 년을 제시했는지까지는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다만 여기서 확실한 점은 양쪽의 기간 차이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까지도 직접 나섰어요. 이번에 자신의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 발언을 남겼습니다. 먼저 당일 아침 이란 쪽에서 협상을 원한다는 전화를 직접 걸어왔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종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핵 문제라는 말을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이 말을 덧붙였어요. 이란이 2주 안에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즐거운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 이건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발언이겠습니다. 이 기한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란에서의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있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전쟁의 종식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까지 언급했다라는 거는 이번 이슈가 미국과 이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구도에서 봤을 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양측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보다는 부분적인 타협을 통해서 일단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간단해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동결 자금 해제라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동 리스크를 줄이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건 확정된 게 아니라 현재 흐름을 보고 추론하는 거니까 실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이란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훨씬 더 직접적인 재료가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인데, 이걸 영어로 클래리티 액트라고 부르죠.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코인 시장의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인은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주식인지 상품인지 화폐인지 딱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그 기준이 명확해질 거고, 기준이 명확해지면 뭐가 달라지냐, 이 큰 기관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곳에서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규칙이 없으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 충분히 있겠지만 이 종전이 되고 나서의 강력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현재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면은 트럼프가 올해 안에 이 법안의 서명할 확률 59%로 다소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절반 50%를 넘긴 건 맞지만요. 아직까지 반반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겠죠. 다만 이 확률 자체가 몇 주 전보다 지금 이미 올라온 흐름이라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통과 가능성을 점점 더 높게 짚고 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앞에는 두 개의 관문이 놓여 있는 셈인데요. 먼저 첫 번째 관문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입니다. 이게 정리만 되면 중동 리스크 줄어들고 호르무즈 해협 열릴 거고 글로벌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한 단계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관문은 시장 구조법입니다. 이게 통과만 되어주면은 코인 시장의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대형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순서대로 정리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나씩 따로웠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고요. 제도 정비가 동시에 진행된다. 시장 심리가 한꺼번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두 가지 이슈가 다 잘 풀렸을 때의 이야기겠죠.
협상이 결렬된다거나 법안이 무산되면은 그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실적인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2주일 동안 이랑 협상 관련된 뉴스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구조법의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전쟁 리스크 줄어들면은 미국 의회도 다른 법안에 집중할 여력이 생길 거고, 결국에 지금은 미국이 이란에 20년간 핵포기를 제안을 했고요. 이란은 거절에 가까운 역제안을 했고요. 트럼프는 2주라는 시한을 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시장 구조법이라는 이 코인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모니터링 중에 있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2주 안에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구조법의 의회 진행 상황은 과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빠르게 속보로서 전달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전에 얼마까지 수익이 나왔었다. 이런 불필요한 기억들입니다. 이래서 수익이 안 나왔고, 저래서 리플이 안 놀랐고, 리플 5천 원일 때 얼마까지 수익 나왔었는데 그때 내가 안 팔았어. 뭐 이런 얘기들. 내 발목을 잡는 매매 습관을 빨리 없앨수록 더욱더 이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매도를 안 한 거 결국에 더 상승할까봐 이런 욕심 때문에 매도를 안 하셨을 겁니다. 리플이 5천 원까지 상승했을 때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들, 그리고 만원, 5만 원까지 가면은 내가 얼마큼 더 수익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그 타점을 놓친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도 기세가 중요하겠지만요, 또 심리적인 고점,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던 타점 4,850원에서 분할 매도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이전 전고점이었던 4,900원이라는 심리적인 고점을 무시할 수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더 추가로 상승할 확률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컸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팔아야 내 돈이다, 이 분할 매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고 시장 대응하시면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IMF가 이번 주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 제목이 Making Stable Coin Stable,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단순한 경고 정도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뱅크런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경고가 오히려 리플 XRP 홀더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크런이 뭔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은행에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면은 은행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은행은 고객 돈을 전부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요, 그 일부를 대출이나 투자에 돌려놓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다 돌려달라고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인 거고, 지금 IMF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도 구조가 비슷해요.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면은 발행사가 그 1달러에 해당하는 자산들을 어딘가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모든 발행사가 똑같이 안전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특별히 지적한 게 있었는데요. 일부 주요 발행사의 준비금에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비트코인이요, 이 하루에 10%, 20%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산인데 그걸로 1달러를 보장하겠다. IMF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코인이 USDT, 바로 테더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1,800억 달러, 하나로 2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서클의 USDC로서 약 780억 달러 규모고요. 이 두 개가 전체 시장의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IMF가 봤을 때 이 준비금 구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발행사가 보유 자산을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충격이 크립토 시장을 넘어가지고 전통 금융까지도 번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다 위험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이번 IMF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국에 위험한 구조랑 안전한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고리즘형이라거나 부분 담보형, 그러니까 준비금이 100%가 아닌 코인들은 위험하다라고 바라봅니다. 반면에 단기 국채랑 현금으로만 100% 이상 담보된 코인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럼 이제 리플의 RLUSD를 한번 살펴볼까요? 출시된 지 1년 정도가 넘었는데 시가총액이 이미 12억 달러를 넘은 상황이죠. 미국에서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 중에서 서클, 그리고 PYUSD 다음으로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구조입니다. RLUSD의 준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을 때 리플 공식 백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단기 채권, 그러니까 T빌이라고 하는 거랑 현금성 자산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금 규모가 유통량의 최소 103% 이상을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00달러어치 RLUSD가 시장에 돌아다닌다. 금고에서는 최소 103달러어치 자산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준비금을 관리하는 곳이 BNI 멜론입니다. BNI 멜론이 어떤 곳이냐? 2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수탁기관입니다. 관리 자산이 53조 달러가 넘어가고요. 이 포춘의 100대 기업 중에 90% 이상이 이 회사를 통해서 자산을 관리해요. 이런 곳이 RLUSD 준비금의 메인 커스터디를 맡고 있다는 거는 이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매달마다 미국의 공인 회계사의 독립적인 증명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준비금이 실제로 있는지, 유통량과 맞는지 외부에서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IMF가 스테이블코인 뱅크런을 경고하면서 준비금 구조를 손봐둔다라고 했었는데 RLUSD는 IMF가 문제 삼는 부분들을 이미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준비금 100% 이상, 위험자산 제로, 세계 최대 수탁기관 관리, 월간 외부 감사, 이런 조건들을 전부 다 갖춘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시장에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서클이라는 회사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한국에 직접 왔습니다. 서클은 USDC를 발행하는 회사죠. 전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대표가 한국에 와서 뭘 했느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비썸과 MOU를 맺었었고 KB금융, 신한은행, 하나금융 관계자들과도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스테이블코인이 반응되지 않은 화폐들은 미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한국도 반드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클 CEO가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서 은행이랑 거래소를 돌아다닐 정도다. 이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시겠죠. 근데 서클은 한국에서 직접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때 이 서클의 기술을 가져다 써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플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서클이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라고 한국에 와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동안에 리플은 이미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금융 인프라를 완성한 상태죠. 2025년 리플이 뭘 했느냐?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 히든로드를 인수했고 커스터디 기업 펠리세이드를 인수했고요. 재무관리 플랫폼 G트레저를 인수했고요.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업 레일까지 인수했습니다. 트레이딩, 보관, 결제, 재무관리까지도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 안에서 돈이 움직일 때 쓰이는 게 바로 RLUSD 그리고 XRP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RLUSD가 유통될수록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하는 트랜지션이 늘어나고 또 이런 과정에서 XRP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리플이 의도적으로 RLUSD랑 XRP를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게 만들었다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RLUSD가 성공한다. 그럼 XRP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뉴스 하나가 떴죠. XRP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작년 고점 대비했을 때 96% 정도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글래스노드가 직접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먼저 미결제 약정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어로 오픈 인터레스트, 줄여서 OI라고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고 열려있는 이 계약들의 총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XRP 선물에 돈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판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작년 7월 당시 이 판돈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XRP 4,900원까지 상승하던 바로 그 시기, 그 당시 무기한 선물 OI가 약 70억 XRP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XRP에 베팅하고 있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겠죠. 근데 작년 10월 당시 시장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레버리지로 베팅했던 포지션들 한꺼번에 강제 청산됐고요. 가격 하락하니까 빚을 내가지고 매수한 사람들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이때 OI가 70억 XRP에서 20억 XRP로 한 방에 무려 71%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가로 25%가 더 빠져서요. 지금 15억 XRP 수준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억 달러 정도고 고점 때랑 비교하면 96%가 증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요. XRP 선물시장 완전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뉴스 헤드라인의 대부분도 그런 톤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자면은 이 96%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읽어볼게요. OI가 96% 빠졌다? 레버리지로 베팅하던 투기 자금들 거의 전부 나갔다는 뜻이겠죠. 빚을 내가지고 롱 잡았던 사람, 빚을 내서 숏 잡았던 사람 전부 청산되거나 스스로 나간 겁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건 뭘까요?
레버리지 없이 현물로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XRP를 믿고 장기로 가져가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투기 자금이 빠진 시장은 가격이 움직일 때 저항이 적습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이 잔뜩 쌓여 있으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숏에서 매도가 쏟아지고요. 또 조금만 내려가도 롱 포지션 청산되면서 가격을 더 끌어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포지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 막아설 벽이 별로 없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더 눈여겨볼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XRP 물량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 2025년 2월 이후로 거래소 순공급량이 16% 넘게 감소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동시에 거래소에서도 물량이 빠지고 있다. 이건 누군가가 거래소에서 XRP를 꺼내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간다라는 건 보통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당장 팔 거면은 거래소에 넣어두는 게 편하니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이 파생 시장에 투기 자금은 빠졌는데 현물 쪽에서 오히려 조용한 축적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 감소가 반드시 매집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이런 단순한 결론과는 맞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것들은 확실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결국 아직 과거의 시장을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느껴지고 또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 이런 바뀌는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전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 시장은요, 정말 빠른 속도로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변화한 시장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정말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하나 몰빵해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당연히 편하고 좋겠지만요. 그건 5년 전, 7년 전에는 통하는 매매 방법이었었죠.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이 조용할 때 매수해가지고 살짝의 움직임 나오는 이런 구간들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 이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단기적인 코인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절대 무리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놓고 또 수익 실현까지도 마침표를 찍고 났으면은 그 다음 타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테마 코인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내가 가만히 지켜본다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열매를 가져다 준다?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돈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려 124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 돈이 지금 윗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XRP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대부분의 분석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빠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상 통해서 그 빠진 조각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XRP 홀더분들 심정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정말 힘든 시기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기 맞습니다. 고점 대비 65%가 빠졌고요. 9월달 이후로 6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어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홀더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평균 매수가 2,400원 부근에 물려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바로 이 매도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상승해도 또 하락하고 이렇게 못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단순하게 언젠가 오를 겁니다, 이런 위로가 아니라 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세대와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인데요. 먼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인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미국에서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 110조 달러 규모고, 이 돈이 앞으로 20년에서 25년에 걸쳐가지고 자녀 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그레이트 웨일스 트랜스퍼라고 해서 대규모 부의 이전이라고 부르는데, 가오는 2045년부터 2048년 사이 이때 규모가 최대 124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룰리 어소시에이츠라는 이 미국의 자산관리 리서치 회사가 2025년에 발표한 추정치입니다. 그냥 큰 숫자 같지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돈을 받는 세대랑 돈을 주는 세대의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암호화폐 보유 비율이 대략 18% 정도인데요. 반면에 밀레니얼이랑 Z세대는 45%에 달합니다. 거의 2배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ETF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어디에 돈을 넣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62%가 크립토 ETF에 넣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자산군보다도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되는 전체 자산 110조 달러 중에서 단 2%만 암호화폐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면 아주 보수적인 숫자죠. 그래도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지금 XRP 전체 시가총액이 대략 810억 달러 정도거든요. 2조 2천억 달러면은 XRP 시가총액의 27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얘기 아니냐? 왜 XRP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맞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비트든 이더리움이든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이 밀레니얼과 Z세대가 상속받는 자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뭘까요? 현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이고요. 채권이고 주식입니다. 이런 실물 자산들에 대해서 이 자산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토큰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토큰화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부동산,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조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요. 이걸 10,000개의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가지고 한 조각에 10만원씩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면 큰 자산도 소액으로서 사고 팔 수 있고요. 24시간 거래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토큰화가 지금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레저예요. 숫자로 말씀드려보자면은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 이걸 RWA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모가 2025년 한 해 동안 220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400만 달러 정도였던 게 12월 5억 6800만 달러까지 엄청난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2026년 말까지는요. 최소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XRP 가격과 관련이 있느냐? 여기부터가 핵심이에요.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자산이 거래될 때마다 XRP가 필요하죠. 수수료로 쓰이고 또 계정을 만들 때 준비금으로 잠기고, 2026년 2월부터 MPT라는 다목적 토큰 표준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MPT로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소각이 돼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화된 자산 거래가 늘어날수록 어떨까요? XRP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XRP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이 두바이 정부의 토지관리부서가 리플 레저 위에서 20억 달러 규모 부동산 분할 소유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직접 XRP 인프라를 쓰고 있다는 건데, 실험이 아니라요. 이 실제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이 자사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리플 레저랑 연동했죠. 마스터카드가 1년에 처리하는 결제 규모가 9조 달러입니다. 여기서 리플이 만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된 이 디지털 달러인데요.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시가총액 13억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죠. 이 보유자 숫자도 지금 37,000명까지 넘겼고요. 이 RLUSD가 왜 중요하냐? 기관이 국경 간 결제에 RLUSD를 사용을 할 때 XRP가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함께 쓰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할수록 XRP 수요도 똑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 고령층 자산 124조 달러가 젊은 세대로 이전될 예정인데요. 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2.5배 높은 비율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거고, 그 중에 일부만 크립토로 유입돼도 2조 달러가 넘는 신규 자금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돈들이 단순하게 XRP를 매수한다가 아니라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부동산, 채권, 금을 거래하는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거고, 모든 거래에 XRP가 쓰이고 일부는 소각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석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돈이 XRP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XRP 인프라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XRP가 소각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죠. 이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은 20년에서 25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는 정말 느린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리플 레저가 토큰화 시장에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쟁자를 상대로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의 RWA 규모가 126억 달러로서 XRP보다 훨씬 더 크고, 개발자 생태계도 넓은 것은 맞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단기적으로 XRP의 다음 큰 변곡점은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 법안이 XRP의 디지털 상품 지위를 미국 연방법으로 확정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4월 하반기 이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이번 달 안에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 내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EC 위원장인 에킨스, CFTC 위원장인 셀릭, 그리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까지도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SEC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클래리티 액트 이행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법안이 통과만 돼준다면 기관들의 마지막 진입장벽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법적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XRP는 못 건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드디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달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에요. 124조 달러의 세대 이전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
그 돈을 받는 세대는 디지털 자산에 익숙한 세대라는 거. 리플 레저는 그 자산들이 토큰화돼가지고 움직이는 인프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가격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산 이전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돈을 받는 세대는 이 코인에 2.5배 더 투자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는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그 자금이 움직이는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 모든 구조가 현실이 되려면요,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법안이 하나 있죠. 클래리티 액트. 이게 바로 XRP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도 깊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좋은 꿀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장을 볼 때 단순하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오늘 리플이 얼마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큰 기계 속에서 톱니바퀴가 회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10개의 톱니바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회전할 수 있는 나만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시장의 구조를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리플 코인 하나만 몰빵해 놓으면요, 리플이라는 톱니바퀴가 멈춰버린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기계 작동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리플이라는 중간 사이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 톱니바퀴가 멈추더라도 양옆 위아래 작은 톱니바퀴들, 이게 회전해서 리플이라는 톱니바퀴가 같이 움직이도록,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서로 연동돼가지고 맞물려 움직이면서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온다? 그럼 작은 알트들이, 톱니바퀴들이 회전을 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가 회전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이 작은 톱니바퀴들이 움직임이 느려지면은 또 리플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플 톱니바퀴가 메인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요, 수많은 코인들이 있죠. 리플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리플 코인 움직임이 안 나올 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 리플 종합방에서 지금과 같이 리플의 움직임이 안 나올 때 알트코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오히려 리플이 단기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을 탓하시면서 언제 리플 오르나 이러기보다는요, 지금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시장 탓하기보다는 내가 탓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7조를 들여가지고 위성 통신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정면으로 때리겠다라는 건데요, 다소 악재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도지코인 홀더들이 오히려 웃고 있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머스크한테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니까 도지코인한테도 악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게 오히려 도지코인한테 좋은 뉴스인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 아마존이 글로벌스타라는 위성통신회사를 115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스타가 뭘 하는 회사냐? 이 지구 저궤도에 위성 띄워가지고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위성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회사인데, 아마존이 원래 아마존 레오라는 이름으로 자체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하늘에 떠있는 아마존 위성이 약 200기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위성 발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올해 7월까지 위성 1600기를 쏘아 올려야 되는 규제 기한이 있었는데,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한테 2년 유예를 신청할 정도로 일정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선택한 게 뭐였느냐? 이미 위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째로 매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왜 이렇게까지도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위성이 약 1만 기 정도인데요, 전 세계에서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200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베조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대로 가다가 영원히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돈을 써서라도 격차를 줄이겠다는 마인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위성 개수가 아닙니다. 이번 인수의 핵심은 글로벌스타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자산인데요, 이 주파수가 뭐냐? 위성이 스마트폰이랑 직접 통신할 때 쓰는 전파 길 같은 겁니다. 글로벌스타는 밴드 53이라는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 주파수가 지상기지국 없이도 위성이 핸드폰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상당히 특수하고 소중한 주파수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아마존이 이걸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D2D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D2D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투 디바이스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기지국이 상관없이 그냥 위성에서 내 폰으로 곧바로 신호가 오는 겁니다. 상당한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건 그냥 빅테크 회사들의 우주 싸움 아닌가 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부터 도지코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 또 하나의 큰 소식이 같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이스X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서류를 비밀리에 제출했다라는 거고 이게 실현만 되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추정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지코인이랑 관련이 있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조스가 17조 원 투자해가지고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타링크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IPO를 통해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면 그대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위성을 더 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머스크의 사업 전체를 봤을 때 스타링크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스타링크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 특히 X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이 반드시 같이 커져야지만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엑스머니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X는 옛날 트위터인데요.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이름을 바꾼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X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제 기능, 이걸 엑스머니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올해 3월 초에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에 들어갔고요. 4월에 공개 런칭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지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들어간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베조스가 위성 인터넷으로 전 세계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려고 한다면은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위성 인터넷 위에 결제까지 올렸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경쟁에서 한 발 앞서는 거거든요. 위성 인터넷만으로는 차별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위에 금융 서비스까지 얹어야지만 진짜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뤄온 암호화폐가 뭘까요? 도지코인입니다. 이 경쟁이 엑스머니의 도지코인 통합을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 분석이고 하지만 경쟁이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반복되어온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코인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혹시 주식 계좌로 도지코인 살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21 쉐어즈라는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도지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켰고 티커는 TDOG입니다. 말 그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반 주식 계좌에서 도지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건데 마치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것처럼 도지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사실 그레이스케일이랑 비트와이즈가 2025년 11월 먼저 비슷한 상품을 냈었고 TDOG는 이번이 세 번째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재단이 공식으로 인정한 유일한 ETF 상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3월때 미국의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랑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를 했었죠.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지코인을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 자산으로 인정했다라는 건데 지난 2013년에 인터넷 장난으로 시작한 밈코인이 이제 정부한테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건 도지코인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극단적인 공포 구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매도하는 구간인데 오히려 이런 구간들에서 고래들, 큰 돈을 움직이는 큰 손들, 말 그대로 도지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 공포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 이 괴리감이 뭘 의미하는지는 각자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베조스의 공격 자체가 스페이스X의 IPO를 앞당기면서 또 IPO로 확보한 자금이 X 플랫폼 결제 시스템을 가속화하게 될 겁니다. 이 도지코인은 마치 비트코인처럼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죠. 매년 약 50억 개 정도의 새로운 코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하루에 1,400만 개씩 새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코인 가격이 상승하려면 이 새로 풀리는 양보다 더 많은 수요들이 계속 들어와야만 합니다. ETF가 생기고 정부가 자산으로 인정했다라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인 한계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현재 도지 가격이 130원 라인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역대 최고점에서 87% 빠진 상황입니다.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도 되는 돈 이상으로는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머니의 공식 런칭과 맞물리면서 도지에 대한 시장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는 구간이 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IPO 소식까지도 겹치면요.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제약이 7월 달에 풀린다는 건 이미 확정된 일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엑스머니 베타 테스트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치기 때문에 하반기 초반 도지코인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베조스의 17조 원은요, 도지코인의 위기가 아니라 머스크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움직임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자산이 도지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엑스머니의 도지코인이 정말 탑재가 될지, 이 4월 런칭 이후에 최신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가지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도지코인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너무나도 좋은 알트 시장이죠. 이런 알트 시장들이 자주 찾아오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많은 분들께서 불장을 외치고 계시지만 결국에 내가 원하는 불장은 도지코인이 오르는 불장만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불장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의 리플이라거나 아니면 도지코인 같은 것들, 이렇게 알트들이 전부 다 같이 오르는 알트 대불장을 기대하는 시점이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같이 중소형 알트들이 상승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도지나 리플의 평단을 낮추고 또 알트코인들을 발빠르게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단기 종합방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세이프코인 목표가 도달, 수익 실현하고 나서 곧바로 오돌리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돌리 코인도 다시 한번 수익 실현 완료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아비트럼 코인에 대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완벽하게 도달하고 나서 지금은 리플 안 오른다고, 이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알트코인 시장이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아쉬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지금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가, 여기에 맞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이렇게 종합방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